자,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를 확인합니다. 적법 양도는 시험의 논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은 양도 전대는 적법 양도, 적법 전대, 동의를 얻지 않는 양도 전대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라 말을 하는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것은 시험의 논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갑을간에 임대차하고 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럼 임차권이란 권리를 병에게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양도를 적법 양도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시험의 논점이 되지 못하는 것이 갑을간의 임대차 관계가 갑병간의 임대차 관계로 그대로 옮겨갈 뿐이에요. 그럼 을은 법률관계에 이탈해버리고 임차권을 양수한 병이 임차인이 돼버린다고. 갑을간의 법률관계하고 갑병간의 법률관계는 똑같아진다고. 다만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존속기간만 갑을간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잔여기간이 된다. 남아있는 기간. 그 외에는 뭐 따져볼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을의 권리를 그대로 양도받았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논점이 없어요. 그럼 시험에 논점이 되는 것은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논점이고 적법 양도가 논점인데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법 전대입니다. 적법 전대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용어만 다르지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그래도 용어가 쉬운 무단 양도를 전제하여 설명할 것인데 이걸 이론을 이해하고 명칭만 뜯어고치면 논리가 똑같다고. 그럼 무단 양도 해보겠습니다. 갑을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래서 무단 양도예요. 그럼 첫째 기억하실 것은 이 무단 양도도 양도 계약은 유효해요. 왜 양도 계약이 유효한가?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닙니다. 대항 요건에 불과해요. 임대인의 동의는 이 양도 계약을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지 양도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단 양도를 해도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를 첫째 기억하고, 그럼 양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 양도 계약을 임대인에게는 대항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없기 때문에 임차권 양수인의 이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예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입니다. 를 기억하고,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에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되겠죠? 예.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는 사후 동의가 가능해요. 사후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단 양도를 해도 임차권 양도인이 임차권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만약 동의를 얻어주지 않는다면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매매교환 임대차가 유상계약이에요. 계약을 유상, 무상으로 나누는 구별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데 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동의를 얻어주지 않을 때에는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이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런 논리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건 가볍게 지문에만 등장하고, 자, 중요한 부분은 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근데 해지한 경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임대인이 가지는 해지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자유예요. 그럼 해지권을 행사해버렸다면 이제는 차임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해지 사유는 생겼지만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지를 않고 있다면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니까 차임 지급 의무 부담하고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기 때문에 양수인을 상대로 불법 점유는 맞지만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지한 경우는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왜 출제하는 자가 그건 다 알 것이라 생각하거든. 되겠습니까? 네. 그래 이 논리를 양도인은 전대인으로 양수인은 전차인으로 이렇게 뜯어 치면 논리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기 때문에 일타쌍피 아니냐고요. 고상하게 일석이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단양도와 무단전대는 기본적인 논리가 똑같다를 기억하면 별도로 두 개를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적법 전대를 해보자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요. 그럼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설명하는 논리들은 적법 전대에만 적용하지 무단 전대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그 말입니다. 자,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편의상 존속기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존속기간 5년 약정했다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임대차 하는 것을 전대차라 말해. 줄여서 전대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전대인이고 병이 전차인입니다. 그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것을 적법 전대라고 말한다. 적법 전대니까 이 적법 전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안 물어보지. 이건 당연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럼 존속기간 내에는 이 목적물은 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합니다. 그럼 만약 적법 전대를 2년 후에 적법 전대했다면 전대차의 존속기간은 갑을 간의 임대차의 잔여기간 범위 내입니다. 잔여기간 아니에요. 최대 3년까지다. 2년이든 1년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되겠죠? 예. 그렇게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법 전대한 경우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당사자지 임대인이 당사자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임대인이 당사자일 수가 없는데도 민법이
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닌데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해요. 그 말은 임대인도 전차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원칙 전차인은 직접 의무만을 부담하지 직접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어.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거기서 권리 행사하는 건 있는데 원칙은 직접 의무만을 부담하지 권리는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권리는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누구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전대인이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의무는 시험의 논점이 되는 것은 이 의무가 논점이에요. 차임 직업 의무요.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시험에는 묻지 않아요. 직접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직업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률은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직업은 이 차임 직업을 임대인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내포된 뜻은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 지급했는데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데 지급을 안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노발대발 처음에는 임차인 찾다가 이 자식이 외국 여행 가버렸어. 2달째 안 오고 있어. 그럼 누구한테 노발대발할 것이다? 전차인한테. 그때 전차인이 이렇게 말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나는 전대인한테 지급했는데요. 이런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전차인은 지급했는데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이 규정을 축소 해석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언제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대차 계약에 따른 얼병간의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차임을 지급한 것은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없고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후 차임을 지급한 것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그럼 여기에 교훈은 우리가 전차인이라면 차임 지급을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시기 도래했을 때 지급해야 돼요. 그 이전에 지급하다가는 나중에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없어요. 되겠죠? 이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적법이기 때문에 해지 뭐 이런 논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를 기본적으로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걸 시험에 물어보면 적법 전대하고 무단 전대하고 뒤죽박죽 돼버려요. 자, 지금 보자고 지금.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무단 전대면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전대에만 적용한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무단 전대에는 이 논리 적용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4개가 있어요.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첫째,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또다시 얼병 간에 전대차 계약하고 있어요. 동의를 얻은 전대입니다. 그럼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해지할 수 있거든. 합의 해제가 해제 계약이듯이 합의 해지도 해지 계약이다. 합의했다는 말이 짝짝꿍했다. 굳이 이해하라고 적으면 임의로 저것들끼리 마음대로 짝짝꿍해서 해지했다고. 합의 해지를 해도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해요. 적법 전대이기 때문에 전차인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원래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 범위 내에서 전대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임차권이 소멸하면 무엇도 소멸해야 되지만 전차권도. 적법 전대의 경우 적법한 전차권을 가졌는데 아직 전차권도 소멸하지 않았는데 저것들끼리 합의해서 임차권을 없애버려도 전차권은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꾸 거리 안 되나? 자,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했어요. 그럼 을의 임차권은 6월이 경과해야 소멸할 거 아니냐고. 근데 적법 전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통지해 줘야 된다고? 전차인에게도. 이도 태지 통고인데 통지란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도 해지 통고해야 된다는 말이다. 전차인.
이 말을 판례는 중복된 용어를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통지해 주어라 이와 같은 사실을 그렇게 말해요. 그럼 통지받고 전차인이 몇 월이 경과해야 전차권이 소멸한다? 6월이요. 그럼 비교한다면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해지할 수 있잖아요. 적시 해지요. 이 경우는 전차인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는 게 판례예요. 안 알려줘도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고 벽의 전차권도 즉시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적법전대인데 이 경우는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전차인에게도 통지 알려주지만 임대인이 적시 해지할 때에는 전차인에게 통지 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를 구별하시고 세 번째요.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지상물 매수 건물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제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잖아요. 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제1차적으로 임대 청구합니다. 그건 시험의 논점 아니고 그걸 제외하고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아요. 그럼 전차인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적법 전대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하지 무단 전대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권리는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권리예요. 만약 존속기간 5년 약정하고 2년 후에 전대차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전대차 하는데 잔여기간 이빠이 해버렸다고. 3년 해버렸어. 그럼 이 3년이 지나면 임대차, 전대차가 동시에 기간 만료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언제나 동시에 기간이 만료되는 건 아닙니다. 2년 했다면 아직 1년 남았잖아. 전차권은 소멸했지만 임차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동시에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권, 전차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고. 지상물 중에 제가 건물을 예시했을 뿐이에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기 때문에
이 전차권 소멸이 전차인의 잘못 없잖아.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전차인은 제1차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에게 임대차 해주세요라고 임대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엇을 청구한다고? 지상물 매수 청구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 권리가 있다. 전차인이 제1차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고? 임대 청구. 임대인이 거절하면 제2차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요.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임차인의 건물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갑을 간에 임대차하고 또다시 얼병 간에 전대차하고 있어요. 전차인에게 권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하지, 동의 없는 전대, 무단 전대라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렇게 전대한 경우 일정한 요건나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부속물인지는 앞 시간에 했던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부합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독립된 물건이어야 해. 전차인이 매수하라 청구한다는 말은 부속물은 누구의 소유여야만 한다? 전차인. 객관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임대인한테 소용이 있어야지. 오로지 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그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물어봐. 그거는 임대차에서 물어본다. 전대차 안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은 요건이 추가가 된다고. 아까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더 있다. 그럼 이 두 개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똑같잖아요.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요건이 똑같잖아요. 그럼 두 개는 임차인하고 똑같고 추가되는 게 하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럼 매수는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지만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요. 동의는 누구의 동의만 있다고? 이것도 물어봤어요.
동의를 임차인으로 뜯어 치면 무조건 틀린다.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동의는 누구의 동의만 있다고? 임대인이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이런 말로 틀려요. 여기에 초점 좀 맞추란 취지예요. 그리고 실무에서 등장하는 한 10년 전에 기출은 됐지만 최근에는 잘 안 묻는데 오히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참고입니다. 간혹 임차인이 살던 집이 불이 나버릴 수 있잖아요. 불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원인 불분명 이런 일이 생기면 소송 붙거든. 홀라당 타버릴 수도 있고 일부만 탈 수도 있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는데 이해하면 별거 없어요. 자, 갑을간에만 볼게요. 을이 갑의 집을 임대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소유자입니까? 아니요.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는 게 소중하게 사용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5살짜리 연상해 보면 돼. 5살짜리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돈이 없어 남의 집에 세입자인데 그 집을 저거 집처럼 사용하잖아. 집을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처럼 점유하면 안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자기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 되겠습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집에 화재가 생겼을 때에는 그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럼 입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로 임차인이 책임진다고요. 물론 뭐 한전등에서 누전이라든지 100% 입증이 되면 모르겠지만 원인 불분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잘 안 물어봐요.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입니다. 그럼 전반부 여기까지만 한 카트 찍으십시오. 여기까지만 좀 하고 쉴게요. 찍으실 분은 민사특별법 중에 가등기 담보 민사특별법 30페이지 제3장이에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이해가 되면 조금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엄청 어렵게 와닿기 때문에 오늘 한판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나면 실상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 절차를 자꾸 느끼려고 조금 노력하시면 돼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가장 기본 원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 더 줄여서 가담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이 법률을 만들었는가?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
이 법률을 만들기 전이요. 이 가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로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악용을 많이 했습니다.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럼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당권은 채권자가 볼 때 성가시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은 강력한 담보 물건인 것은 확실하지만 실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실행이라 말은 경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경매가 된다고 모든 부동산이 즉각 낙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몇 차례 유찰돼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비전형 담보를 요구한다고. 거꾸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너무 급하면 스스로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비전형 담보요. 비전형 담보 한다는 말은 대물 변제나 매매 예약, 이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할 때 대물 변제나 매매 예약 등을 한다고. 근데 대물 변제 예약이나 또는 매매 예약 이런 비전형 담보에만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이런 계약할 때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한다고.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대물 변제 예약을 해두고 가등기를 해둔다고. 이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아닙니다. 담보 가등기예요. 그래서 변제기 도래해서 채무 변제 안 하면 예약 완결권 행사해요. 그리고 본등기 해버린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쉬우냐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 부동산이 설마 1억짜리겠느냐고 좀 과장되게 하면 1억을 빌려주고 5억짜리를 꿀꺽 해버린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잖아요. 이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무엇이다? 가담법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행태들을 사채업자들이 많이 했다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법에 해박하지 않을, 오래됐습니다. 만든 지. 해박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변제기 도래하면 변제할 기회를 안 준다고. 피해버린다고. 법원에 가면 되는데도 그걸 몰라 채무자가. 그래서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만 피해 있다가 바로 예약 완결권 행사해버리고 이 나쁜 녀석들이 날로 먹어버리고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무엇이다?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이 법률은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청산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이요. 처분 청산은 사적 실행은 허용하지 않아요. 공적 처분 청산, 공적 실행만 허용한다고. 우리 시험에 경매란 말이 나오면 단 하나도 사경매는 없어요. 전부 공경매만을 말해요. 경매법원 가라 이 말입니다. 경매법원 가서 처분 팔아야지 사적 실행 자기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경매에 의한 실행이요. 이 경매에 의한 실행은 민법상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민법상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아니지. 이거 민법상 저당권에서 물어봐야지. 가담법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지문에는 등장할 수 있지만 안 물어봐요.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시험은 이게 중요하지. 이게 독특한 거 아니냐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잖아. 그러니까 민법상 저당권하고는 같다 다르다. 민법상 저당권은 경매되면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거든. 그게 독특하기 때문에 무엇을 시험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귀속 청산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절차예요. 그걸 시험에 물어본다고. 그럼 경매에 의한 실행에 참고로 조금만 설명할게요. 담보가등기는 공시방법이 불완전해요. 공시방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가등기 인체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경매법원은 등기부부터 보거든. 가등기가 보이면 통지를 합니다. 당신의 가등기는 청구권 가등기입니까? 아니면 담보가등기입니까? 만약 담보가등기라면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통지해 온다고. 그런데도 즉 채권을 신고 안 하면 배당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배당해서 제외시켜요. 채권 신고 안 하면 경매법원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봐버린다고. 물론 담보가등기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할 때는 스스로 채권을 신고하니까 별 문제 없지만 담보가등기권자 외 경매 신청권을 가진 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 그때는 채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돼요. 그럼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경매가 신청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단지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뿐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은 특수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일종이에요. 목적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면 저당권으로 본다라는 규정까지도 있어. 경매가 되면 그 정도를 가볍게 보시고, 그럼 귀속청산 절차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고 와서 귀속청산 절차를 설명드릴 것인데 다 지워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다가 귀속청산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쉴게요.